네, 여러분. 8주차 2차 시 영상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는 여러분 새롭게 제가 업로드해드린 제가 4강이라고 했는데 헷갈렸네. 3강 강의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냥 제가 새롭게 올려드린 강의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번 주에 이 강의록도 여러분 오늘 새로 올려드린 강의록도 다음 시간까지 계속 나갈 거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계속 요거 어떻게 쓸 것인가로 진행이 될 거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잘 좀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다음 주 수업 영상 시간에도 같이 여러분 이제 첨부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과제를 크게 두 개, 하나는 앞차시에 했었던 묘사하기에 대한 건데 두 번째는 이제 구성하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브레인스토밍한 종이 있죠? 그걸 꺼내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절대 토템을 생각하는 과정이라든가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절대 이 글이 어떤 글이 쓸지 미리 결정하지 말아라. 그럼 안 된다. 라고 몇 번 강조했었죠. 이미 교수님 저는 이 토템 가져와서 이런 내용 쓸 거예요. 이미 저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가 규정됐으면 잘못하는 거다. 여러분 매 단계 그냥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 앞서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이제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할진 오늘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아직 구성하기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파편적으로 그것만 있어. 브레인스토밍한 종이만 있는 거야. 이제 오늘 그 종이 파편적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로 구성할지는 오늘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뭘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의 과제가 무엇인지 같이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 새로 올려드렸던 강의록의 제목이 당신 뱃속의 에이리언은 벌써 5개월. 무시무시하죠? 사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도 없겠지만 저도 뭐 임신과 출산 뭐 이런 것들의 과정을 거쳐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몇 개월쯤 뱃속에 막 이제 세포 분열만 되어 있는 아기가 몇 개월쯤 이렇게 팔다리가 형성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구성이 되는 거지? 를 검색을 해봤더니 5개월쯤 되면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에일리언이라고 했냐면 에일리언이든 애기든 공통점이 있지. 여러분 혹시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좀 옛날 영화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뱃속에서 사람을 숙주 삼아서 기생하는 외계인이 있는데 나중에 외계인이 다 성장하면은 배를 찍고 나와. 그럼 당연히 이제 숙주인 사람은 죽지만 제가 왜 에일리언이라고 묘사했냐면 글이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내 뱃속에 있는 글이 뭔지 아직은 모르니까. 모르는 게 맞아. 여러분 숙주는 에일리언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 보통 의식을 못해서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얘가 밖으로 나오면 그때 내 안에 이런 글이 있었구나. 뭐 임신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기가 엄마를 숙주 삼아서 엄마에게 기생해서 크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나와봐야 뱃속에서 아기가 나와봐야 얘가 팔다리가 이렇게 생겼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알지. 사실 뱃속에 있을 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약간 에일리언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계를 다 꼼꼼하게 잘 거치셨다면 지금 5개월쯤 된 거야. 벌써 5개월이 된 거지. 벌써 5개월 됐습니다. 이제 5개월이 되면 지금 이제 여러분 브레인스토밍한 종이 이렇게 들고 보시면 세포 분열만 해놓은 거야. 이제 5개월쯤 되면 요 세포가 팔에 갖다 붙을지 요 세포는 얼굴에 갖다 붙을지 이제 어떻게 생긴 애기인지 어떤 팔다리, 팔이 길지 짧을지 뭐 어떻게 이목구비가 배치될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냥 세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단계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세포 분열돼 있는 그 복잡하게 막 파편적으로 나열이 돼 있기만 했던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구성할지 오늘 결정할 거예요. 그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구성하기는 다른 말로 개요짜기, 줄거리 만들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아직 교수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벌써 나왔다면 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고민을 해볼 거예요. 새롭게. 왜? 어떻게 개요와 줄거리를 짜야 재미있는 글이 될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우리는 이제 같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만 있던 걸 가지고 어떤 세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좀 있죠. 요거를 어디다 배치하지? 요거는 여기다 배치하지? 오늘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고민할 때 유의사항 아니면 이렇게 배치하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있어요. 그거 같이 들은 다음에 과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파편적으로 늘어나 있던 글감을 하나로 구성적으로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도록 배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순진하게 그냥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나열하거나 시간 순서로 나열할 거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글도 그렇게 나열하는 글은 없어요. 자기소개서가 됐든 보고서가 됐든 여러분이 글을 쓰는 의도에 따라서 나열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나열할까가 결국 그 글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주제는 결국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가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의도적으로 주제 파악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할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글을 쓰는 목적이 뭐야? 이번에는 내가 누구인가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나를 상대방한테 남다르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특징을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게 이번 글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막 파편적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뭐 이렇게 있어.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는 브레인스토밍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브레인스토밍 가지고 있죠. 브레인스토밍이 있는데 자, 이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배치하면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고민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규칙과 체계를 가진 약속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토템을 잡을 때도 그렇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제목 정하기도 그렇고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해보세요.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만의 생각과 의식과 발상을 자유롭게 전달하세요. 를 계속 강조했단 말이야. 근데 구성하기에서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독자와 밀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써야 할 때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지? 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브레인스토밍한 종이를 손에 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중간에 이야기를 진행할 때 어떤 과정을 써야 할지 너무 흥미로울까? 이제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계산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조금 여러분들이 계속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읽을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구성하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죠. 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의식의 흐름대로 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해놨어. 자, 근데 여기에서 독자는 어떤 정보를 어디에 배치했을 때 어떻게 흥미롭게 읽을까? 를 계속 제가 밀당이란 표현을 썼는데 약간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밀당, 그러니까 뭐 썸 타는 사이나 이럴 때 밀당할 때 이러잖아. 상대방한테 처음부터 내 정보와 바닥을 내가 상대를 얼마나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 보통 다 알려주지 않지. 조심스럽게 어떻게 서로랑 관심과 이런 것들 연락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여기다 하트를 붙일까 말까 이번 주 주말에 보자고 할까 말까 계속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정보를 주고받죠. 그래서 그게 밀당인 거야. 글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독자한테 한꺼번에 풀어내듯이 다 풀어내버리면 독자는 흥미가 없지. 흥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구나 라고 해서 너무 손쉽게 글을 끝까지 읽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가 여기에다가 이 정보를 요만큼만 배치하고 요만큼만 배치하고 계속 계산을 하면서 진행을 해 영리하게 접근해야죠. 그래서 구성하기가 중요합니다. 구성은 제가 이거 이제 강의록에 있는 거 오늘 새로 올려드린 강의록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보통 그거 보면서 보시면 되는데 구성은 3단, 4단, 5단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선택해봐. 여러분은 3단, 4단, 5단 구성 중에서 뭘로 선택하고 싶어? 선생님 저는 이번에 글 쓸 때 3단 할 거예요. 4단 할 거예요. 5단 할 거예요. 자, 생각했어? 이제 결정하세요. 뭐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었어. 이 질문이 함정이었어. 왜 함정일까? 3단, 4단, 5단 구성은
글 쓰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그 글의 내용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읽을 때 나누는 개념이지. 여러분 가령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이 소설을 읽는다고 쳐, 아니면 뭐 논설문을 읽는다고 쳐, 아니면은 설명문을 읽을 때 여기서까지가 딱 발단이구나, 여기가 전개구나, 이 문장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야. 문장은 이렇게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선생님 우리가 구성하기 하면 3단, 4단, 5단으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독자 입장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건 독해력이기 때문이에요. 창작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건, 특히 언어 영역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독해를 공부하죠. 아,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읽는구나,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독해력을 위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3단, 4단, 5단으로 내가 작가의 의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나눠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무리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3단, 4단, 5단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교수님, 논설문은 서본결 아닙니까? 맞아. 논설문은 서본결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본론에, 그러니까 서론까지 딱 문장을 썼어. 근데 갑자기 서론과 관련 없는 내용이 갑자기 서론의 문장과 다음에 연결되는 본론 문장이 전혀 생뚱맞은 게 나오면 안 되지. 서본결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지, 서론의 마지막 문장과 본론의 첫 번째 문장은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돼요. 어떤 종류든. 여러분 이게 논설문이든 자소서든 어떤 종류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한 편의 흐름과 경쟁력과 설득력을 가진 글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구성하기 4단, 5단, 3단 중에 결정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독해할 때, 독해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지, 실제로 글을 쓸 때 3단, 4단, 5단으로 하지 않는다. 교수님 그럼 실제로 글을 쓸 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2차 시 영상에서는 강의록에도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어떤 해가 좀 이렇게 이동하는 중이라서 얼굴이 푸르둥둥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구성은 어떤 식으로 딱 떨어지게 3단, 4단, 5단이 아니라 하나의 구심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구성보다는 플롯에 대해서 신경 쓸 거다. 미국의 작가, 이거 강의록에 있는 거니까 강의록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플롯에 대해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플롯은 어떤 식으로는 뼈대가 아니라, 플롯을 뼈대에 비유하는데, 다시 말해 3단, 4단, 5단 이렇게 딱 구조를 딱 정하고 글을, 나는 내 세포, 제가 세포분이라는 말을 썼는데, 첫 번째 소재는 여기에 배치할 거야. 이거 좀 작은 걸 써야겠다. 자, 1번 소재는 요게 배치할 거야. 요게 2번, 요게 3번. 이제 여러분 지금 브레인스토밍한 종이 들고 계시죠? 그 종이. 여기는 4번. 이렇게 딱 떨어진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재미있는 글이 아니다. 좋은 글이 아니다. 플롯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잘못된 비유다. 라고 토비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토비아스는 플롯을 구조가 아니라 딱 떨어진 이렇게 딱 체계라고 해야 되나? 층수.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구조라고 하잖아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글을 자연스럽게 글이 흘러가도록 하는 어떤 추진력. 그래서 이거 2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하고, 플롯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곳으로 작품의 모든 요소를 끌고 가서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구심력. 이다. 구심력이니까 여러분 구심이 뭔지 알죠? 그 가운데 박혀있는 중심이잖아. 여러분 혹시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보다 보면은 미국에서는 막 점 볼 때, 그 점 보는 점술가가 나올 때 큰 유리구슬이 있는데 유리구슬 사이에 자기장처럼 이렇게 된 게 이제 막,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게 여러분 그거죠? 정전기 효과로 만든. 그래서 그렇게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게 막 나를 따라서 그 자기장이 막 움직이잖아. 그거야. 우리는 줄거리를 짤 때 서론, 본론, 결론 딱딱하게 짠다고 생각하지만, 재미있는 글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까요? 구심점, 그 자기장처럼 중간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만 잘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 손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창의적인 글이 되려면 강제적으로 딱 떨어진 글은 진부하거나 좀 졸렬한 글이 될 확률이 높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플롯은 구심점을 잡는 거다.
그래서 플롯은 말 그대로 전기자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이 제가 여러분 글쓰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쓴 이 플롯에 대한 설명이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쯤 아마 이런 원성을 교수님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플롯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지금 아직 수업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조금 진정하고 계속 설명 들어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감이 올 거예요. 구성은 구조가 아니라 구심력이다. 계속 모든 글에는 주제를 향한, 그러니까 주제가 결국은 진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게 우리가 이번에 주제는 이미 정해졌다. 주제를 향한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또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구심력이 있습니다. 이 구심력을 우리가 이번에 잘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구성을 짤 때는 형식에 이 글을 이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플롯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정말 고대 철학자, 여러분 이거는 윤리와 사상 시간에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생명은 플롯이다 라고 할 만큼 글의 결정적인, 글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제 같은 게 아니라 결국 어떤 플롯을 가지고 있는가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의 심리적 구조화래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야기의 심리적 구조,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가 어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심리적 구조화가 플롯이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예시를 들어서 설마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플롯 정해오세요 라고 얘기하겠어?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면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저도 구성하기 수업이 굉장히 구성하기 단계가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강의 자체가 그러니까 전달하는 과정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매번 이렇게 좀 애를 먹는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엔 포스터라는 사람이 줄거리와 플롯의 차이를 잘 설명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짜는 게 아니라 플롯을 짜야 돼. 줄거리와 플롯의 차이가 뭐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왕이 죽고 나서 왕비가 죽었다라는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왕이 죽자 그 슬픔에 못 이겨 왕비가 죽었다는 전혀 다른 글이죠. 둘 중에 하나는 줄거리고 하나는 플롯이고 그래서 하나는 잘 쓴 글이고 하나는 잘 못 쓴 글이에요. 맞춰봐. 1번, 2번 중에서 플롯이 뭘까요?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플롯이 뭘까요? 그쵸? 제가 그랬죠. 우리가 저널리스트가 되거나 역사학자가 돼서 사실을 다시 규명하는 형식의 글이 쓸 게 아니면 우린 설명이거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아. 우리가 노래 스토리텔링, 동경 글쓰기 할 때도 짝사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냐. 그 사이의 맥락, 내가 누구인지, 자소서, 제가 자꾸 자소서를 예시를 드는 거 여러분 한 번은 언젠가는 자소서를 쓰게 될 테니까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스펙은 이력서라든가 지원서에 쓸 거야. 근데 자소서를 왜 써? 자소서는 설명이 아니에요. 설득이에요. 나를 뽑도록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건 이력서에 다 있어요. 그 플러스, 내 기본적인 스펙 플러스 내가 왜 나여야만 하는지 내 매력과 캐릭터를 설득해야 돼요. 상대한테. 그래서 1번이 줄거리고 이게 플롯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글은 플롯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죽고 나서 왕비가 죽었다는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나열한 거야. 우리가 근데 글을 쓸 때는 어떤 종류, 제가 자소서를 포함해서 어떤 종류의 글이든 제가 그랬죠. 성실하다. 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놨는지 그 맥락을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게 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죽자 그 슬픔을 못 이겨. 그러니까 왕비가 왜 죽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왜 발생했는가. 짝사랑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짝사랑을 왜 하는가. 아니 가서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지. 짝사랑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이런 사람 나를 왜 뽑아야 되는가? 이 많은 지원자 중에서 왜 나인가?
그 이유를 써야죠. 모든 글은 이유를 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롯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한 종이가 있다고 쳐. 이런 브레인스토밍한 종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이에서 자, 나열을 할 때 왕이 죽고 왕비가 죽은 사실을 나열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먼저 죽고, 근데 우리가 이 플롯은 자, 줄거리는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플롯은 버전 1, 2, 3, 4 무한대로 있어. 봐봐. 왕이 죽자 그 슬픔에 모이게 왕비가 죽었다라고 할까? 아니면 왕이 죽자 왕비가 죽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왕비가 왕을 독살하고 따라 죽은 것이었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복수네. 가령 왕비네 아빠가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를 마음대로 막 점령하고 그 당시 공주였던 왕비를 마음대로 결혼해가지고 막 왕국을 독차지했어. 그러면 아버지와 내 백성들에 대한 복수가 된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야기가 이렇게 줄거리,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줄거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왕이 죽자 그 슬픔의 모디가 왕비가 죽었다. 이거는 주제가 뭐야? 주제가 달라지지. 사랑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새롭게 만든 플롯 있죠. 왕이 죽자 곧이어 왕비가 죽었다. 알고 봤더니 왕비가 왕을 죽이고 자살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주제가 뭐가 돼? 복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에는 주제가 없어요. 그냥 사실 나열하는 거야. 아무 내용이 없지. 하지만 그 슬픔을 못 이겨. 아니 따라 죽을 만큼 슬펐다는 건 얼마나 많이 사랑한 거야. 그래서 왕비가 왕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주제가, 이게 글을 쓰는 이유지.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거는 우린 기자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쓸 글은 이런 정보 전달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들고 어떤 정보를 어디다가 전달해서 그 사이에 어떻게 나열할지를 고민하는 게 플롯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브레인스토밍은 파편적으로 있는 하나의 그냥 구슬들이에요. 색깔이 다른 구슬 100개가 있다고 치자, 이 쟁반에. 근데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40명이에요. 40명의 학생이 100개를 나열해서 시를 제가 드릴게요. 시를 준 다음에 100개를 꿰는 순서가 40명이 다 똑같을까 다를까? 신기하게 단 한 명도 안 겹칠 거야. 여러분 40개의 구슬을 염주에 깰 때 겹칠 확률이 더 희귀하지. 여러분들이 그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안목이자 미학적인 능력이에요. 노란색 다음에 빨간색을 넣을지, 노란색 다음에 자주색을 넣을지, 노란색 다음에 초록색을 넣을지, 노란색 다음에 완전히 보색인 파란색을 넣을지. 여러분 이 꿰는 과정을 여러분들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 심미적 완성도를 결정하는 거. 이 글의 완성도, 이 글이 얼마나 잘된 글인지 흥미로운지를 관성하는 건 여러분들이 염주에 꿰는 그 순간인 거죠. 지금은 뭐만 있는 거야? 구슬만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예시를 드리면 똑같은 브레인스토밍을 종이를 복사해서 여러분 나누어줘도 다 다른 글이 나온다고. 왜? 꿰는 순서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능 게임이라고 해도 되나? 머리 싸움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막 예술적 영감과 감각을 통해서 막 200개, 300개의 단어를 나열했어. 이제 여기서부터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어떻게 꿰는 구슬이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가 나올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심미적인 어떤 감각과 어떻게 하면 내가 의도했던 대로 글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의 경쟁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슬을 꿰는 과정이 바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미리부터 벌써부터 어떤 내용으로 쓸지 어떤 줄거리로 쓸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아직은 생각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첫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할 필요 첫 장면을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삶은 줄거리일까요? 플롯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아마 대답하기 쉬우실 거예요. 뭐예요? 그죠?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필요한 이야기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있다면 필요한 이야기만 갖다 끼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실 쓸데없는 얘기, 제가 지금 잠깐 강의 영상 촬영하는 걸 멈추고 화장실에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전화가 들어와서 받았다거나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이렇게 핵심적으로 여러분한테 하나의 구성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쓸데없는 것도 많은데 이것들 다 빼버릴 수 없잖아 우리의 삶.
그냥 계속 진행될 거야. 근데 이야기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줄거리죠. 그냥 쭉 필요하든 필요 없든. 그리고 어떤 날은 여러분 쉬는 날 특별한 서사나 사건 없이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 없이 하루 종일 멍 때리고 TV만 보고 있거나 어떤 날은 막 천장보고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이런 날도 있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뭔가 딱 구조적으로 딱 말이 되도록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왕이 죽었다. 그 슬픔을 못 이겨 왕비가 죽었다 사이에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전화도 받아야 되고 쓸데없는 것도 해야 되고 뭐 TV도 봐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이런 게 많아. 딱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었을까. 그 사랑만을 추출하기에는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인간의 삶은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잘 만들어놓은 완성도 있게 잘 구성해놓은 플롯이 아니라 줄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는 글을 통해서 플롯을 찾는 이유는 딱 정돈된 하나의 완성된 질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플롯의 매력을 느낀다. 여러분 자소서, 제가 계속 자소서로 예시를 드리는데 자소서에도 여러분들이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뭐 친구랑 싸우고 뭐하고 엄마랑 싸우고 이런 과정 다 안 쓰잖아. 핵심적으로 그 문항에서 원하는 것만 딱딱 추려서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마치 군더더기는 없었던 것처럼 연결시켜서 하나의 플롯으로 만들죠. 실제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란스럽고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지 않지만 글은, 우리가 이번에 쓰는 글은 글 안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만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있다면 딱딱 엑기스만 뽑아서 배치를 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의 가상된 세계를 내가 내 글 안에서 구현하는 게 플롯이죠. 그래서 줄거리보다 중요한 게 플롯입니다. 여러분 그냥 파편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줄거리가 아니라 독자는 혼란보다는 하나의 논리, 이 안에서 말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군더더기가 제일 나빠. 나중에 굳이 전반적인 글에서 이 내용이 왜 언급됐지? 라고 해결할 수 없는, 글 쓴 사람도 이게 굳이 필요한 내용인가? 라고 해서 책임질 수 없는 군더더기가 나빠. 하나의 어떤 혼란보단 논리를, 카오스보단 코스모스를 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목적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주제를 따로, 제가 주제 계속 필요 없다. 주제 버려도 된다. 왜? 이미 플롯을 짜다 보면 이 작가가 추구하는 통일성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결국 주제랑 주제의 다른 말이니까 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원인과 결과를 실제 삶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글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 이야기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에 구성한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정도만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 장면을 쓸 때 가령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봄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재밌겠어? 아니면 그가 갑자기 나를 때렸을 때 나는 내 정신이 번쩍했다. 어떤 장면이 재밌을 것 같아? 두 문장 중에. 그럼 가장 진부한 게 몇 월 며칠 봄이었다. 중학교 1학년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진부할까? 근데 그냥 갑자기 그가 나를 때렸을 때 눈이 번쩍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왜 맞았을까? 무슨 사연인가? 첫 장면은 여러분 시간 순서. 여러분 이건 플롯이에요. 줄거리가 아니라. 줄거리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플롯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글을 보셔도 알겠지만 앞에 핵심적인 어떤 장면으로 첫 장면을 매력적으로 쓸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장면을 어떻게 시작할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용두사미라는 단어 배우셨겠지만 용두사미는 보통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잖아.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마무리가 흐지부지 될 때 용두사미라고 하는데, 물론 글이 용두용미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용두사미가 돼도 좋으니까 첫 장면에 힘줘야 돼요. 첫 장면은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 바꿔서 첫 장면에서 내가 이렇게 쓰면은 첫인상이야. 쉽게 말하면 첫 장면에서 이 문장으로 쓰면은 진부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별로 글 안 보고 싶겠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첫 문장, 첫 장면을 처음부터 흥미롭게 어떻게 전달할까?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도 좀 감추고 있어야죠. 본론적인 걸 다 얘기하면 안 되지. 첫 장면은 내 글의 종류와 분위기를 결정하는 동시에 결국은 글에 대한 몰입도와 가독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첫 장면을 쓸까?
잘 영리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부분에서 등장인물들을 잘 규정하고 핵심적인 인물, 그러니까 주요 등장인물들을 잘 추출하고 등장인물이 원하는 바를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등장인물은 무엇을 원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등장인물 설정을 잘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면 돼. 여러분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가지고 같이 우리 수업했던 거 생각나시죠? 못생긴 여자, 못생긴 소녀를 딱 설정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소녀의 그냥 일거수일투족인 행동을 따라갔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첫 장면에서는 캐릭터 설정을 잘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가끔은 역순행전, 그러니까 뭐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약간 비밀로 감춰져 있던 걸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좀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쓰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캐릭터를 잘 설정하고 첫 장면에서 좀 재미있게 호기심 있게 잘 마무리하는 거. 중간 단계도 있는데 제가 자, 그렇게 첫 장면을 시작했다면 중간 과정도 있죠. 중간에도 여러분이 첫 장면에 뿌려놓은 것들 잘 회수하면서 중간을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서는 그야말로 내 글에 대미를 장식하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 언급된 이야기들을 뭔가 다 만약에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 굳이 했는데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중간에 흐지부지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도록 내가 결국 이런 결론을 위해서 앞부분에 이렇게 진행해 왔구나 라고 하는 마지막엔 독자 입장에서 그랬구나 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정리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마무리라는 어조가 중요합니다. 결국 글의 설득력과 완성도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제시되는 부분은 글의 결말 부분인데 결말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언급됐고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해서 이것도 글의 설득력이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뿌려놓은 떡밥들 제가 떡밥이라는 이런 약간 시책말을 써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회수했는지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마무리되는 어조로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제가 처음과 마무리가 잘 유기적으로 만난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짧은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도베르만의 목에 뭔가 걸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걔를 동물병원에 맡기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조금 전에 다녀온 동물병원 수의사였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랬더니 제 말대로 하시고 당장 옆집에 가 계세요. 곧 갈게요. 라고 했더니 수의사는 아주머니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급하게. 그녀는 무슨 일인지 놀랍고 궁금했지만 수의사가 시킨 대로 이웃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녀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차 4대가 달려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집 앞에 섰다. 경찰들이 권총을 뽑아들고 차에서 내리더니 집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겁에 질린 그녀는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곧 수의사가 도착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도베르만이 막 기침에 목에 뭐가 걸려서 기침을 하고 있었잖아. 목구멍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사람 손가락 2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마도 도베르만이 도둑을 놀라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곧 피 흘리는 손가락을 움켜쥐고 공포에 질린 채 옷장에 숨어있는 도둑을 잡아냈다. 여기까지가 글의 끝이에요. 제가 썼던 고양이 글에 비하면 훨씬 더 완성도 있죠. 왜냐면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짧은 소설입니다. 자, 이건 숨이 막힌 도베르만이라는 제목인데 봐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시간 순서대로면 강도가 들어왔다. 도베르만이 있었다. 손가락을 물렸다. 아줌마가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재밌죠? 어느 날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비밀을 감추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감추면서 도베르만 이제 나중에는 수의사.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누구의 입장에서만 정보를 알 수 있어. 그렇지. 아주머니 입장에서만 제한된 정보를 알 수 있어. 수의사가 아니라. 일부러 이 화자는 그러니까 그 독자가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만 알고 있다면 재미있게 글을 읽을 수 있겠구나. 흥미롭게 글이 구성되죠. 여러분 사실 이 강도가 들어왔다가 도베르만 때문에 손가락 물려가지고 경찰한테 발견됐다.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뻔하고 평범한 사실인데 그걸 구성하는 과정. 수의사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그래서 수의사가 급하게 시간 없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하고 그럼 막 갔었는데 아주머니 어리둥절하겠죠. 우리도 어리둥절하죠. 독자도.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제가 앞부분에 펼쳐놓은 떡밥들을 회수해라라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도베르만 목구멍에 걸려있던 거는 그 강도의 손가락이었던 거지. 그래서 옷장에 피 흘리며 숨어있던 도둑을 잡아냈다. 근데 도둑이 이제 강도니까 도둑이 이제 아주머니가 계속 집에 있으면 아주머니를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를 구구절절 필요 없는 거. 도둑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주머니를 피하라고 했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군더더기 빼고 핵심적이고 재미있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글에 몰입이 되면서 흥미롭게 마지막 문장까지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 문장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잘된 구성이에요. 진짜 플롯이 잘 된 거야. 어디서부터 어느 장면부터 시작할까? 어떤 부분에 어떤 정보를 배치할까? 중간에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지 않았어. 그 도베르만 손가락에 있는 게 뭔지 안 알려줬어. 근데 그리고 수의사라는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재미있게 별거 아닌 이야기라도 하더라도 더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읽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이었다. 강도가 침입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건 줄거리죠. 그걸 줄거리를 설명하는 것과 이렇게 플롯으로 구성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어떤 게 글을 읽을 때 더 재미있다고 느끼고 흥미롭겠어. 플롯이죠. 그래서 플롯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파편화된 이 브레인스토밍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감각과 이런 센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배치하면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딱 배치가 되겠구나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구성의 흐름을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글을 쓰다 보면 일정한 방향이 나오는데 이를 글의 논리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의 유형은 글을 구성하는 데 하나의 나침반 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막 기계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어떤 흐름으로 쓸지 막 낙서하듯이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글을 진행하다가 흐름이 흥미가 없는데 재미없는데 하면은 그 전 단계로 다시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무르르듯이 돌아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훌륭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딱 정답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 글의 정답은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정답을 맞추도록 문제를 내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글을 열심히 써서 상대가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 맞추는 건 상대야. 여러분들은 문제를 내는 출제자예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식대로 여러분들의 감각대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 구성은 딱 떨어진 외부적인 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구심력. 제가 아까 이런 큰 볼 속에서 흘러가는 어떤 전기 자장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전기 자장력을 자유롭게 해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글은 손으로 쓰는 거니까 손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어떻게 글을 쓰면 이 도베르만처럼 흥미로운 글이 나올까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자, 여기까지 우리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오늘도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둘 다 좀 길어졌네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쉽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강의가 길어지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여기 구성하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 문장에 대한 거 나갈 거니까 다음 주에도 이 강의록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같이 수업 시간에 반영을 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이번 주 수행과제까지 마무리하시면 다 끝나겠죠. 이번 주 수행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묘사 훈련 해보는 것이고 하나는 여러분 이번에도 토템한 종이 위에다가 하셔도 되고 종이 위에다가 난 요거 1번 요거 2번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새로운 종이에다가 자유롭게 어떤 흐름으로 글을 쓰고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개괄적인 플롯 짜기가 이번 주 과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쓰면 그 필기가 아니라 여기다 쓰면 딱딱하게 다시 한번 줄거리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딱해지잖아. 그러니까 딱딱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낙서하듯이 흐름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 아니면 저는 이걸 더 추천해요. 브레인스토밍한 종이 위에다가 그냥 더 이렇게 첨삭하듯이 이렇게 뭐 말풍선 달아서 여러분 플롯을 자유롭게 낙서하듯이 한 다음에 저한테 그 이미지 촬영해서 또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과제, 수행과제 하는 형식 다운받아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본격적인 글쓰기는 시작 이제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구성하기 단계까지 이번 주에 여기까지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문장훈련으로 다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번 주는 여기까지 두 가지. 중요한 거 있네. 오늘은 다 묘사하기도 중요했고 구성하기도 중요했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내 글에 더 숨이 막힌 도베르만처럼 좀 재미있고 흥미롭게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새로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해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